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처음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새벽에 오늘 저희 텔레그램, 김비트 텔레그램 저희 영상 보시는 화면 하단에 보시면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어요. 무료고요. 그 텔레그램에 썼던 얘기가 있고 또 페라리 멤버십에 제일 먼저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이거든요. 미국 은행이 어제 44%가 장중에 하락하면서 엄청 하락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아마 4달러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200달러가 넘었었어요, 주식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의 50 토막이 난 거죠. 21년도 고점에 대비해서. 은행들이 미국이 하나씩 터져가고 있는데 은행이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좀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유인 것 같고 은행이 터지는데 비트코인이 왜 오르냐? 여러분들 은행 터지면 비트코인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대부분. 그게 왜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졌을까요? 보면 저희 지난 3월 달에 비트코인이 25,000달러에서 19,500달러까지 조정을 주는 그 장세에서 미국 은행이 파산한다. 그때는 SVB였죠. 실리콘밸리 뱅크였는데 SVB가 파산한다는 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빠지고 나스닥도 빠졌다가 이제 미국 국가 정부에서 이걸 책임지고 우리가 예금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반등을 제일 많이 한 게 비트코인이고 그때 그 반등에서 뉴스나 매스컴에서는 은행이 망하고 나니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수요가 몰렸다라는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프레임이 씌워져서 미국의 은행이 망하면 비트코인이 오르나 보다라고 씌워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과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비트코인의 어떠한 가치나 가격적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미국 은행이 한 번에 SVB가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때마다 비트가 올라가게 만드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는 지난 비트코인 하락 때 은행 사태 이후로 빠르게 반등을 시키면서 지금과 같이 이런 FRB 은행이 터지면은 또다시 비트가 오르는 그런 초석의 프레임을 깔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거랑 결국 같은 건데 아서헤이즈잖아요. 아서헤이즈는 이제 비트맥스 거래소 창립자인데 굉장히 거시적으로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 보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결국에 딱 하는 말은 미국의 은행 예금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뭐 FRC가 앞에 본 FRB 은행을 말하는 그 티커거든요, 주식. 그래서 이 뉴스와 함께 XAU는 금이에요. 금과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이유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맞아요. 지금 미국이 사실 예금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은행이 하나 둘 파산하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뭐 광주은행, 뭐 전북은행 이런 것들이 하나씩 망하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전북은행이랑 뭐 대구은행 망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신한이나 기업은행, 국민은행의 예금도 불안해서 좀 빼지 않을까요? 그러한 미국의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5월 2일에 3일 넘어가는 FOMC가 있는데 금리 결정하는 날이죠. 5월 달에. 아마 0.25% 오른다는 게 지금 국룰처럼 여겨지고 있고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금리를 동결한다는 쪽으로 10% 정도가 이전한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쪽이 동결인데 이게 15%고 여기가 85%좀 넘었던 것 같은데 많이 넘어왔습니다. 만약에 은행이 또 다른 이슈가 또 생기면서 다른 은행들도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동결할 가능성이 지금은 보면 뭐 어떻게 봐야 될까 25%고 올릴 가능성이 75% 정도인데 저는 오히려 동결할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연준이 피봇할 때는 그 피봇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 보면 중앙은행들이 준비금을 다양화하면서 기록상 가장 많은 돈을 매입하고 있다. 이 말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1990년대 때보다도 더 많이 지금 금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액의 수요가 쏠리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데이터잖아요. 확실하게 금이 수요가 있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통화 자체의 현재 상황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모든 중앙은행들이 알고 있고 그걸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통화라는 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의 기초의 초석이 되는 게 금본위 제도예요. 아이러니하게. 금본위 제도가 망한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금본위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금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 무거워서 교환 가치로서 금을 사용했는데 금 상인이 있고 그 상인에게 금을 내가 맡기면 차르라는 제가 차르잖아요. 차르라는 사람이 이만큼 금을 맡겼습니다라고 해서 증서를 줍니다. 그 증서를 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근데 그 증서를 어느 날 상인들이 그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증서가 있었나 하고 금 상인에게 다 같이 찾아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금 상인은 좀 똑똑해서 갖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금 증서를 이제 나눠주면서 금 몰이제도가 거기서 이제 망하게 되고 화폐가 도입되면서 화폐도 처음에는 달러도 다 금을 가지고 있는 양만큼만 달러를 찍었는데 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알고 보니까 프랑스에서 미국한테 너네 이만큼 금 갖고 있는 거 맞아 했는데 사실은 아니 우리 그렇게만 안 갖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금과 패깅된 달러가 깨지게 된 사건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통화 자체도 금을 기준으로 해서 통화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에 통화가 흔들리면 다시 또 금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크립토 시장 안에 있고 또 비트코인이라는 되게 수학적 모델로 계산된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골드에 가까운 이런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당장은 중앙은행들이 많이 매입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겠지만 조금씩 부분적으로 각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뉴스 보면은 이제 멕시코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지금 아르헨티나의 하루 인플레이션율이 7.5%인데 통화가 그런 걸 해칭하기 위해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상원에서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미국한테 진 빚을 거의 비트코인으로 다 갚아내면서 많은 국가들이 특히 남미 쪽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많이 국가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의미를 봤을 때는 결국 금과 비트코인의 가치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코인베이스에서 한 건 한 것 같은데요. SEC에서 그동안 크립토 회사들을 엄청나게 규제를 때리고 뭐 소송을 걸고 했는데 이번엔 코인베이스에서 SEC가 아니 니네 왜 이따구로밖에 규제를 제대로 안 해주냐? 규제를 명확히 해야 우리가 거래소 사업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이제 이러면서 소송을 했습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 대표는 이제 이 왼쪽 빡빡이 형인데 이분이 어 우리는 미국이 규제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EC를 소송을 했고 한 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및 업계 리더들이 DC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정책 서밋에서 만나서 비트코인의 이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미국도 사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를 본인들도 알 거예요. 본인들이 저번에 게리 겐슬러를 불러다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가 뒤처지는 게 무섭습니다라는 표현을 미국 정치인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생방송으로 봤었는데 그때 되게 감명받았던 게 와, 미국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 있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정책을 짜면서 대한민국이 산업 규제 이 비트코인 산업에서 뒤처질까 봐 무섭습니다라는 말을 사실은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미국은 역시 패권 국가라 그런지 본인들이 뒤처진다는 거를 뭔가 느끼고 있고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걸 깨닫고 있다는 게 되게 감동이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게 조만간에 이점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거 안 좋은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랑 뭐 루미스 하이원은 톰 에머가 내일 정책 정상회담에서 비트코인이 국가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연설한답니다. 보면은 결국은 악재보다는 호재 쪽으로 많이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러한 내용을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되기까지는 비트코인의 그 채굴이 지금 미국 제일 크게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이 지금 제일 크기 때문에 그리고 2위가 최근에 러시아로 바뀌었어요. 러시아도 도입을 해서 사실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 크립토 채굴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뒤처질까 봐 미국도 다시 좋은 쪽으로 많이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보면 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드사잖아요. 비자가 야심찬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제품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비자 카드에서 이제 크립토로 결제할 수 있는 세상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재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내용은 저희 팀 관점이랑 거의 유사해서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제 뒤에서 차트에서 얘기하겠지만 조정이 거의 끝났다고 봤었고 조정이 좀 더 진행된다면 25,250 그리고 아니면 26,400대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27,300대에서 조정의 끝을 거의 보긴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반등을 이제 이어나갈 거로 봤는데 이 사람도 결국 25,300대까지를 열어놓고 이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뭐 42K, 45K를 갈 거다라고 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제시한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48,000에서 51,000달러 사이를 얘기했는데 여기도 피보나치 수치를 보면은 그쪽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사실
월봉으로 보면은 추가 하락하기 너무 좋은 차트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스닥도 비트코인도 금도 달러가 떨어지면은 이제 오르는 자산들인데 달러 자체가 추세가 하락을 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달러는 추세다." 그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한 번에 추세를 타고 결국 내려갔고 여기서도 추세를 타고 올라갔고 이번에 또 추세를 타고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추세를 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크립토에는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봉으로 보여드리면 지난 영상에서 이 주황색 선을 이제 몸통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휩소 가능성을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황색의 이 지지선이 약간 몸통으로 지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래 검은색 선도 있는데 검은색 선은 어디서 이었냐라고 물어보면은 FTX 사태 때 직전 고점에서 이제 여기 25,000 이 고점을 이으면은 이제 이 검은색 지지선이 나옵니다. 이 지지선과 주황색이 큰 차이는 안 나요. 보면 검은색을 지지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동평균선은 MA 51선을 지지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주황색 선은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면은 루나 사태 때의 저점부터 FTX 사태 때 직전 고점을 이으면은 주황색 선이 나오는데 이 추세선을 살려놓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 선이 좀 유효하게 의미 있게 작용하는 것 같고 이게 지난번에 저항으로 작용을 좀 했던 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지가 된다면 리테스트를 지지 저항선이었던 게 지지로 리테스트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끝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는 추가 상승을 볼 수 있고 이 추가 상승을 어디까지 당장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위에 상단 검은색 저항선 있죠. 이게 이제 31,000달러에서 형성된 그다음에 반등 왔을 때의 윗꼬리를 잇게 되면은 나오는 저항선인데 오늘로 따지면 29,500 정도가 아마 저항선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한 번에 거래량을 실어서 뚫어줄지 아니면 찍고 단기적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지는 봐야 아는 상황인데 그거는 거래량을 봐야 알 것 같아요. 그 봉의 크기와 거래량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뭐 텔레그램과 이제 제 영상 말고도 저희 화목의 김비트 님도 영상을 올리시잖아요. 아직까지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말은 저희는 조정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번 달 다음 달 이어나갈 것 같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난 영상들 그냥 일주일 전 거 이렇게 하나씩만 보셔도 어떤 스탠스로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고 어떻게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아마 도미넌스가 떨어져도 이제 알트장을 당장 예측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맞았다 틀렸다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보면은 지금 반등장에서 비트가 조금 더 도미넌스에 쏠리면서 결국은 뭐 아직까지는 비트에 좀 더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 있고 알트 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도미넌스가 좀 더 오르고 비트도 반등을 시원하게 하면서 도미넌스가 쭉 올라오면은 알트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비트가 조금 자리를 잡았을 때 알트가 크게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이제 안 좋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항상 비트가 올라야 알트가 오르든가 말든가 사실 그런 장이 오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희 또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